알지는 못하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어렴풋이 알겠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예. 정신분석을 너무 과학적인 태도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도구로서의 기능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도구로서의 정신분석이 되면은 도구는 건강하게 쓰일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불교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신분석의 어떤 확장 내지는 연결 부분 같은 지점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한테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게 다가오는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석적인 것을 요구하고 어떤 도식 같은 거를 요구한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요새 학생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어쩌면은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추상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불교나 명상의 어떤 깨우침 같은 것들이 처음엔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의 과정 같은 것을 무슨 순서도 같이 이렇게 하고 스텝 1, 2, 3 아니면은 그거를 내가 실증적으로 진짜 그거 진짜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그게 필요 없을지라도 그런 걸 요구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가 어느 게 중요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간에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하여튼 간에 결론적으로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쪽 공부하면서 막혀 있는 부분들이 다른 쪽을 접하면서 트이는 체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 맴돌기 때문에 그 밖의 세계로 못 나오는 이런 어떤 함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전혀 참신한 다른 견해는 다른 쪽에서 어프로치한 건데 여기가 맹점들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면 굉장히 크게 서로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딱 지적을 지금 교수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그거 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익은 그걸로 항상 기뻐라 이런 게 그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문구만 생각이 나면서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그 순수한 그 명상의 자의상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게 딱 현판에 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딱 드는 거예요. 아, 그 얘기가 이 얘기일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간에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떤 종교를 넘어서서 영성들은 서로 만난다고 봐요. 그 영성과 예. 정신적인 영역을 탐구하는 정신분석이나 여러 라인의 영성들은 결국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만나는데 서로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를 배척할 일들이 아니고 배척해서 혼자 해결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불교에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떤 합리적인 툴을 통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낼 수 있는 기술은 약하잖아요. 몸으로 그러니까요. 체험해야 된다. 근데 체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체험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평생 해도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정신분석의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불교 이걸 다시 보니까 옛날에 전혀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조금씩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체험으로 그분들이 깨쳤던 것들이 우리가 합리성과 같이 오면서 우리가 좀 더 체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통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거 성경이 인정하시는 항상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그 현재 시간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 항상이라는 의미가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도식화 사실 성경에는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도식화를 많이 하거든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죠. 예. 예,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종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도식화 해가지고 뭐 다음에 뭐가고 뭐 다음에 뭐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 때를 예측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어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된 게 아니고요.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통합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근데 그 모아진 자리에 딱 들어가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다 있고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다 만나는 지점이에요. 진짜 원초적 빅뱅의 한 지점으로 향하듯이 쫙 모아지거든요. 그 통합의 자리가 되는 건데 그걸 이게 통합이 되어야지 이게 제대로 깨닫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걸 통합을 안 시키고 다시 또 스펙트럼처럼 나눠가지고 도식화 시켜가지고 또 막 나눠놔 버려요. 그거 가지고 또 뭐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사실상 그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통합을 못한 사람들이 이단이 되거든요. 그게 근데 기존 교회도 사실은 그게 어쩌면 그런 정신분석 쪽에서 본다면 부분 대상이란 말이에요. 쪼개진 대상들만 가지고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나눠놓다가 시대별로 나눠놨다가 그 이야기들이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싹 통합이 되어 가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추상적으로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 요한 1서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의 그냥 컨셉으로서 하나님이 이퀄 러브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필링의 사랑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관계의 온전함. 예, 굿 이너프라는 걸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통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 이걸로 딱 모아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문구처럼 또 만들어 가지고 그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딱 적용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 다원주의가 되어버린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상을 가지고 태양은 하나인데 비춰지는 호수마다 상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마다 다 나눠가지고 상을 투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합은 없고 전부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가만히 보면 잠재적으로 전부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이 있는 호수에 비치는 상만을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실제 하늘에 떠 있는 태양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한주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명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존재의 본질적인 면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자체가 허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상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딱 모아지는 오히려 그 자리가 된다. 그거를 하는 게 라고 얘기를 기쁩니다. 위니컷은 역전이 증오에 대한 고전적 논문에서 객관적 형태의 역전이를 다루었다. 이런 게 있었나요? 위니컷에? 위니컷 할 때. 그래, 오브젝티브 헤이트라는. 이런 게 있어. 오브젝티브 헤이트리드. 객관적 역전이란 분석가가 환자에 의해 유발된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고 이 특정 방식이 환자의 상호작용하는 다른 모든 인들에게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도식에 따르면 어떤 환자는 타인에게 일괄적으로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증오의 감정은 분석가 또는 다른 사람의 과거보다는 환자와 관련된 더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네, 역전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어떤 과거의 프로이디언들이 봤던 것은 주로 주관적인 역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객관적인 역전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여기서 위니캅과 미국에서는 스파틴스예요.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카운터 트랜스퍼 헤이트라고 하는 거가 역전으로서 증오를 느끼는 경우인데 저 환자가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 환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분석가들도 다 이 사람만 만나면 증오를 느낀다고 한다면
이게 이분을 만나는 상담자의 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일상 삶에서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만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만 보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이트지만 이 헤이트를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그 헤이트를 그걸 자기 셀프 어택으로 가져가 버리면 안 되죠. 상담자가 내가 내담자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상담자로서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걸 내 주관적인 역전으로 보게 되면 내 정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애를 내가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분노가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실제 내 정서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내 정서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요. 내가 미움이 일어나는데 이 미움이 내 것인데 이게 출처가 원래 내 히스토리 속에서 온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듀스 됐다. 유입된 것이다.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프로세스를 못 해가지고 저 사람 안에 있는 증오의 정서가 나한테 넘어왔다는 걸 이해를 하면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것을 통찰하면 이걸 컨테이너할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지 않고 이 객관적인 증오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내게 아닌 주관적인 증오가 아니고 객관적인 증오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 왔다고 한다면 이 증오의 정서를 내가 이해하면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오죠. 근데 내담자의 증오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자기를 뭐라고 할 자기를 어벤던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자기를 무관심하게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침해했던 그 대상에 대한 분노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분노가 나한테 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셀프가 느끼는 정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이 참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분노를 느끼면 이 사람이 느끼는 것과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같은 컨코던트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치적 역전이라는 말을 래커가 했었죠. 지난 시간에 락커라는 분이 일치적 역전이와 상보적 역전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내담자의 셀프가 느끼는 정서를 우리가 느꼈을 때는 이때는 어떤 일치적인 정서가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같은 분노지만 분노가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있을 때 그 부모가 느꼈을 정서 부모가 이 사람에게 느꼈을 어떤 어그레션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아이가 말썽 부리고 할 때 부모도 아이가 굉장히 밉게 느껴질 수 있죠. 그 미움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부모가 느꼈을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해버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계속 그 부모가 화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화를 느낄 수 있다는 그때는 이게 상보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상보적 역전이가 일어나는 상보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느끼는 정서는 정서하고 이 부모가 느꼈던 정서는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부모가 느꼈던 정서를 내가 느낀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마다 계속 어깃장 놓고 잘 순응하지 않는 어떤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느꼈던 혹은 아빠가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해버리면 이 역전이는 이 사람의 내적 대상이 가지고 있은 정서가 우리에게 투사된다는 얘기죠. 이론상으로는 이럴 때는 어떨 때는
과거의 트레디셔널한 쪽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정서, 과거의 원대상이 가지고 있던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한다. 이제 이런 정도의 개념을 프로이드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이 개념 자체도 굉장히 넓어져서 그리고 역전이 개념도 넓혀지다 보니까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셀프를 우리에게 투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고를 우리에게 투사할 수도 있고 이들을 우리에게 투사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슈퍼이고를 투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넓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이 심히 내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투사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 관계를 우리에게 투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 이 전이나 역전의 개념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프로이드가 썼던 좁은 의미보다는 굉장히 넓어진 의미로 전이나 역전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분이 전이나 역전이 얘기할 때 어떤 범위의 전이나 역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니캇의 이 개념은 객관적인 역전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한 중요한 논문이에요. 역전에 대한 인식이 정한되면서 클라이너프의 투사적 동일시 개념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었다. 클라인이 사용했던 투사적 동일시의 원래 개념은 대인관계에서보다는 관계보다는 정신 내적 현상과 관련되어 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대체로 환자의 투사적 동일시를 수용하는 쪽에서 겪게 되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활용되고 있다. 투사적 동일시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지만 분열된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 또는 환자가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정서가 치료자를 변화시키고 그 투사의 본질에 순응하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이 원래 멜라니 클라인이 썼을 때는 굉장히 한정적인 개념이었어요. 심리 내적인 개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심리 내적, 그 정신 내적 인트로사이킥 판타시라는 심리 내적인 판타시 환상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학자들이 이 개념을 굉장히 대인관계적으로 써버렸어요. 그 개념이 심리 내적인 환상의 개념을 멜라니 클라인이 사용했는데 그 멜라니 클라인의 후계자들이 이 개념을 넓히면서 대인관계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심리 내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원맨 사이칼라지가 아니라 투맨 사이칼라지 인 속에서 여기서 대인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치료관계에서는 치료자 관계에서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대인관계적인 현상으로 여기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 내적인 어떤 것들이 심리 내적인 특히 무의식적인 어떤 내용물들인데 특히 이 투사적 동일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프리에더파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된 자기 표상보다 우리 심리 내적으로 이제 이게 상징적인 메타포들인데 우리 자기 표상이 있다고 그러죠.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 이미지 얘기예요. 결국 아까 우리도 불가에서 얘기하는 어쩌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상들이 내가 나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내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만물의 하나라는 어떤 상도 있고 수자상이라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이런 상들이 있는데 이게 자기 표상이죠. 어쩌면 이 자기 표상 자체도 이렇게 불가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표상이 아까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의 경우는 자기 표상 자체가 통합된 자기 표상이 아니고 분열된 부분
표상일 가능성이 있다. 그 자기가 아주 좋은 이상적인 자기와 그리고 형편없는 자기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 혹은 이에 맞춰서 대상 자체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게 분열되어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적인 자기 표상이나 부분적인 대상 표상들이 투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열된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 또는 환자가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정서 이제 이런 것들이 투사가 어떤 굉장히 이론과에 따라 각각 다른데 아까 자기 표상 그래 자기 표상이 내담자 입장에서 자기 표상 그중에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배드 셀프가 있고 굿 셀프가 있다고 한다면 배드 셀프를 나한테 투사할 수도 있고 굿 셀프를 투사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젝트들이 많은데 그중에 배드 아브젝트를 우리에게 투사할 수도 있고 굿 아브젝트를 투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 또 한편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의 이고를 투사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이들을 투사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의 슈퍼이고를 우리에게 투사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투사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온 투사물에 따라서 행동화를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정서가 왔으면 그 정서에 걸맞게 만약에 내가 분노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내 증오를 느낀다고 한다면 그 증오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압력이 가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로 움직여지다. 이게 프레셔가 있다고 하는 이게 본능이론하고 비슷하죠. 본능이론에서 우리가 인스팅트라고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욕동이라고 할 때 욕동에는 프레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프레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브젝트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로부터 오는 어떤 프레셔가 있다. 신체에서 발원했는데 결국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어떤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력이 생기는데 이게 대인관계 측면에서 투사역 동일시가 사용되면 유입된 정서를 가지는 말하자면 여기서는 상담자가 자기 안에서 어떤 굉장한 압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던 정서가 나한테 왔는데 이 내담자가 가진 정서에 따라서 내가 행동화하고 싶은 욕구까지 생겨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음 멜라니 클라인이 생각했던 투사역 동일시는 자기 안에서 힘이 내적인 팬터시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는 이 대인관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대상이 말하자면 이 사람의 심리 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내적인 어떤 내용물들이 그 사람이 대하는 여기서는 상담가가 되고 상담가 안에 가서 상담가의 심리를 움직이는 역동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이코다이내믹한 부분에서 그게 어떤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인 사이에서 투사의 동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의식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따라 행동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분이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이 사람이 투사를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묘하게 자기가 참지를 못하고 그 분노에 따라서 이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어떤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 어디 술집에만 가면 꼭 그중에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그럼 상대방이 자기가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이 사람이 공격을 하면 그때
저 사람이 공격한 이후에 그 대상을 그냥 꼼짝 못하게 두들겨 패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 붙으려가도 이분이 야기한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을 저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우겨서 잘 법망에 걸려들지 않는 이런 묘한 패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어떤 의식적인 행동까지 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인 정서만을 가지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투사의 동의시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심리적인 도구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걸 선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현상 자체는 굉장히 파워풀한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떠면 이 투사의 동의시가 대인관계적 어떤 원면 사이콜로지에서 어떤 자기 심리 내적 인트로사이킥 팬터시 심리 내적 환상이라는 것으로부터 대인관계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되면서 이론적인 변화가 생기고 임상에서도 크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잠깐 나눠가죠. 그러면 투사적 정윤씨가 전이나 역전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가지고 조금 설명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지만 전이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경우도 투사적 동일시에 그거를 조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여기서 이 클래스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가 저를 가끔씩 되게 화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말도 안 되게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어갖고 제가 한참을 기다려도 밖에 나가서 1시간을 서서 기다려도 안 오는 일이 있고 저 늦게 일어났잖아요. 약간 이런 식이고 딴 때는 또 너무 공손하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점심 한번 사주세요 막 이러고 굉장히 살갑게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를 여기서 이 클래스에서 그때 이은수 선생님도 계시고 강욱 선생님이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약간 엄마에 대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작용을 했을 것 같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정말 약간 호수에 돌 던지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고 말란 말고 뭐 그래도 받아주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잘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컨테인하고 있어서 액팅아웃을 안 예, 하니까 지금 관계가 됐잖아요. 예, 그때는 화가 났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얘한테 막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 뭘 그렇게 아주 경험 없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우리 남편한테도 막 그러고 경험 없는 애가 있냐 그러고서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위인데 그래도 선배인데 그런다고 해서 막 그랬는데 그게 액팅아웃이죠 저한테는. 네, 액팅아웃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느낌이 요새는 들었냐면 약간 반항과 나도 내 스타일이 있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어떤 순종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걸로 제가 이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정확하게 느낀 거예요. 그게 역전이에요. 니네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뭐 이렇게 느껴졌고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애틋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제가 예, 과연 저 과정을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약간 애틋한 느낌이 드는 게 아까의 그 여러 가지 제가 역전이 같은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화나는 느낌이 들었고 약속에 대한 한 지금도 얘는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에 대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슈가. 그래서 그 약속을 해놓으면은 어기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어쩌면 약속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게 이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과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지배받았던 피지배자의 어떤 정서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3.1 만세 운동을 하는 것하고 같은 심리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또 엄마가 나한테 이런 거는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또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지 않아요. 보지 음. 않을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자기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기의 비굴함으로 굴욕적인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뭔지를 알 수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드는 그 감정이 옛날에 그 약간 화나고 또 이래 이런 감정하고 두 번째는 이해가 여기서 이 클래스에서 얘기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됨과 동시에 그렇게 뭐 매일 보고 이런 사이도 아닌데도 얘가 과연 이렇게 어려운 그거를 삶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애틋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어떤 면은 치료자들이 프리헤드블 환자를 4년, 5년 이렇게 돌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라고 할까? 에너크리틱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는 용어를 써요. 에너크리틱이라는 의존적이라 돌봄이라는 이런 의미인데 양육적 역전이라는 이런 정서가 일어나는데 그냥 처음에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람에게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이 사람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저 사람 참 제가 이제 이만큼 4, 5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양육기의 역전이라고 그래요. 참, 저 안쓰럽고 저걸 어떻게 하지? 좀 도와주고 싶은 욕구들인데 이제 그 정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정서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너무 도우려고는 하지 않지만 그 정서는 귀한 정서니까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자양을 또 주고 어떤 미러잉도 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부모로부터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어떻게 노는 것도 배워야 돼. 유치원 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이던스가 부모로부터 필요한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세상 사는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정서들이 오는 경우에는 잘 선별해서 이게 어떤 내가 액팅아웃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이모셔널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적절하게 자기 스스로 깨쳐나갈 수 있도록 어떤 엑스플로레이션을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면서 탐색하는데 이런 정서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이런 가이던스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서는 이 사람을 내가 필요하게 돕고 싶은 지금 욕구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어떤 분노의 정서는 조금 다르죠. 이전에는 이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이 사람의 전이가 나한테 역전이를 불러일으켰는데 투사의 동의시로서 강렬하게 내가 액팅하고 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떤 강한 분노의 정서가 나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통찰이 깊어지면서 이게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내가 이걸 프로세스하고 있잖아. 내 안에서. 이건 저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정서인데 이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분노가 많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걸 프로세스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할 때는 내가 디탁시파이 된다. 이게 독을 비혼식으로 얘기하면 독소를 제거한 그래서 독소를 제거한 이후에 어떤 정서나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터벤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프로세스는 못 해냈지만 분석가나 상담자가
의 알파 펑션을 통해서 소화된 어떤 것들을 이분이 사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도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제가 뭐를 오버해서 도와주려고 그러거나 이런 것도 사실 액팅 아웃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버해서 하는 경우에는. 예. 아무튼 그런 거를 여기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니, 뭐 그렇지 않을까 짐작하게 됐어요. 그래요. 아주 중요한 체험이에요. 근데 교수님 상대방으로부터 액팅아웃하게 하는 게 예를 들어 분노 유발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액팅아웃하는 걸 가지고 자기 안에서 저는 이제 비유로 뭐냐면은 식량을 섭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편. 그렇죠. 어그레션을 갖다가 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상대방이 액팅아웃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에너지 가지고 뭘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프로젝션 하는데 투사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 보면은 결국은 내적 대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투사들은 내적 대상 문제들이에요. 부분 대상들. 네. 그렇게 되니까 컨버그 이론을 하면은 결국은 정동에서 언플레저 쪽으로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만약에 이제 그 한준희 같은 경우에 액팅아웃을 안 해주면은 그분이 다른 데서 그 뭔가를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분명히 분노 유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는 액팅 아웃 안 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플레저 플랜저 문제까지 가야지 근본적인 그러니까 문제가. 그 부분에서 이분은 투사의 통일을 통해서 나를 움직여서 내가 액팅아웃 하도록 하는 이런 패턴, 그러면서 또 내가 액팅아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확대 재생산 되는 거죠. 어쩌면 이 공격성이 또 한편에서는 또 쾌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만족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분을 치료적으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공격성이 이 증오의 정서를 행동하지 않고 내가 컨테인하면서 이걸 소화해낸다고 한다면은 이분이 볼 때는 이분은 분명히 내가 자기를 공격하리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쁜 대상을 투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 사람이 만나면서 이 패턴에 걸리는 사람은 다 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갑자기 공격성이 이 사람한테 느껴지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가 그 공격성을 자기 안에 담고 있으면 자기가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게 행동화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또 이 사람은 거기에서 나를 또 공격하면서 쾌감을 맛보고 이런 악순환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이 사람의 사랑의 결핍이라는 얘기예요. 돌봄의 결핍인데 나를 공격하는 한쪽에서는 나를 시험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러면 당신은 항상 나를 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신념, 빌리프 시스템 속에서는 세상에 있는 누구도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다 사람은 똑같아.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한테 내가 분석비 내니까 분석 돈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척하고 있을 뿐이 저 사람이 나를 돕긴 뭘 도와 하는, 저 사람 화나면 나를 공격할 거야 라는 신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내가 이걸 잘 컨테인하고 이 사람이 공격성이 많이 힘든데
내가 뭘 잘못해서 당신이 오늘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면 내가 당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실수한 부분이 뭐냐?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를 내가 좀 알고 싶은데 도와달라. 이런 식의 접근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게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가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교정적 정서 경험이에요.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옛날에는 이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 자체가 이게 이제 페렌치 라인의 관계적인 이론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론이에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론을 가진 게 관계적인 정신분석 전통 속에 있는데 프로이드가 페렌치나 이런 관계적인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시절에는 이런 교정적인 정서경험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만 보면 이건 이단이에요. 바로 쫓아내는데 누군가가 이게 커렉티브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 운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에 모든 분석가들이 글을 쓸 때 이런 용어는 안 쓰고 조심조심 피하는 용어예요. 근데 스파르타니스 같은 이런 정말 이단자들은 그것을 치료 기법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인데 그것이 어쩌면 이분들이 결핍 속에서 보살핌 받지 못했던 과거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이가 일어나야만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전이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분노케 만들어내는 역동이 있다네. 근데 그 역동이 느껴지지 않은데 내가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이 벌어져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는데 그때 반응 자체가 달랐을 때만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떤 교정 이런 것을 티칭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실제 경험을 속에서 결국은 자기를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대상을 만나야 된다는 결국 사랑을 받아봐야만이 이분이 계속해서 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발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는 대신에 굉장히 방어적인 어떤 행동들만 계속 해온 거죠. 어려운 얘기네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 보더라인 페이션트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웬만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바로 전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역전이 속에 말려서 프로젝트 아이덴티티에 걸려서 자기가 행동화해서 자기가 쉐임풀한 상태로 이걸 케이스를 마감하거나 아니면 위험하니까 바로 이분이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줘서 그냥 일찍 종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채취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